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이 탕평책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태평성대에 한양 북촌 명문가 저택에서 벌어진 기이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한양은 문치주의가 꽃피워 선비들의 학문 소리가 골목골목 울려 퍼지던 평화로운 때였지요. 하지만 양반가의 체면과 격식은 더욱 엄격해져서 특히 종가 며느리들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엄중한 규율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북촌 한복판에 자리한 판서댁은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해온 명문 중의 명문가였습니다. 대문 앞에 세워진 높은 소슬대문과 기와지붕이 늠름하게 뻗은 사랑채, 그리고 깊숙이 자리한 안채까지 모든 것이 격식을 갖춘 전형적인 양반 대가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집 안채 깊은 곳에는 낮과 밤이 전혀 다른 얼굴을 한 신비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판서댁 종가 며느리 연하였지요. 연하는 25의 나이로 3년 전 정략 결혼으로 이 집에 시집온 이후 완벽한 며느리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정갈한 차림으로 다도를 우리며 바느질과 자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빈틈이 없었지요. 그녀의 외모 또한 그 이름처럼 연꽃을 닮아 청초하고 단정했습니다. 하얀 피부에 작고 오똑한 코, 그리고 늘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까지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규수의 모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연하의 눈빛에는 낮과는 전혀 다른 묘한 광채가 서리곤 했습니다. 마치 그 청초한 외모 뒤에 누구도 모르는 또 다른 영혼이 숨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연하의 남편은 민석호라는 27살의 총각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늘 기침을 달고 살았고 책만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하는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였지요. 사람들은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수근거렸지만 연하는 한 번도 그런 내색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척호는 어린 시절부터 몸이 허약했지만 그 대신 총명함은 남달랐습니다. 15살에 이미 사서 삼경을 모두 읽었고 시문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요. 하지만 과거 시험을 볼 만큼 건강하지 못해 늘 집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연하와의 결혼은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보내는 이 평온한 시간들이 내게는 세상 어떤 부귀영화보다 소중하오. 척호는 종종 연하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기에 연하 또한 남편을 더욱 소중히 여겼지요. 연하의 성격은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적이고 말이 없어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남다른 열정과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달빛을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묘한 감정이 일어나곤 했지요. 그녀의 외모는 이름처럼 연꽃을 닮아 청초하고 단정했지만 달빛 아래에서는 묘한 유염함이 스며나오곤 했습니다. 연하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친정에서도 연하처럼 아름다운 딸을 어찌 키웠느냐는 칭찬을 자주 들었지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아가씨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밤마다 꾸는 생생한 꿈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연하는 달이 밝은 밤이면 이상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어디론가 떠나곤 했지요. 하지만 아침에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듯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하 주변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인 대감마님은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집안 살림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연하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예리하게 지켜보곤 했지요. 대감마님은 젊은 시절 궁중에서 상궁 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 예법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즉시 지적하고 바로잡게 했지요. 며느리는 집안의 얼굴이니 언제나 단정하고 예에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특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문관을 배출한 명문가이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것이 시어머니가 늘 강조하던 말이었습니다. 시누이 옥화는 연하보다 2살 아래였지만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자란 터라 연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색을 종종 드러냈습니다. 특히 연하가 가끔 보이는 몽롱한 표정이나 이상한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곤 했지요. 옥화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눈치가 빨라 집안의 모든 일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형수 연하가 다른 며느리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어머니, 형수님께서 요즘 자주 멍하니 달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유난히 피곤해 보이시고요. 옥화는 이런 식으로 어머니에게 형수의 이상한 점들을 하나하나 보고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몸종 월이었지요. 월이는 연하가 시집 오기 전부터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월이는 연하와 동갑내기로 연하의 친정에서부터 함께 자라온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연하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월이는 거의 연하의 언니이자 어머니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아가씨, 제가 항상 곁에서 지켜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가씨 편에 서겠습니다. 월이는 연하가 시집 올 때부터 이런 다짐을 했고 실제로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온해 보이던 판서댁의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히 머리를 빗은 뒤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는 조용히 차를 우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과였지요. 연하의 하루는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문안 후에는 부엌에 가서 가족들의 아침상을 점검했습니다. 비록 요리는 부엌 아주머니들이 했지만 며느리로서 음식의 간을 맛보고 상차림을 확인하는 것은 그녀의 몫이었지요. 아침을 마친 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 그날 해야 할 집안일들을 의논했습니다. 어떤 손님이 올 예정인지, 계절에 맞는 옷감은 준비되었는지, 명절이나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집안 살림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오전에는 바느질이나 자수를 놓으며 시간을 보냈고 점심 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안 살림에 대해 의논하거나 석호의 건강을 살피는 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석호와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으며 담소를 나누었지요. 연하는 자수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꽃무늬나 새그림을 놓는 솜씨가 뛰어나 시어머니도 자주 칭찬하곤 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달이 밝은 밤에 놓은 자수는 평소와 달리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본 듯한 환상적인 무늬들이었지요. 며느리야, 내가 놓은 이 매와 자수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구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놓을 수 있느냐? 시어머니의 칭찬에 연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어머님. 그저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놓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연하 자신도 때로는 자신이 놓은 자수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놓은 것인데도 언제 이런 무늬를 생각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연하의 마음은 묘하게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감정이 일어나고 자신도 모르게 창문 너머 달빛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이면 그 이상한 충동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을 이루기 어려웠지요. 연하는 달빛을 볼 때마다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과는 전혀 다른 뭔가 자유롭고 열정적인 감정이 솟구쳤던 것입니다. 그럴 때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어딘가 멀리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지요. 이상해. 왜 달을 보면 이런 기분이 들까? 연하는 혼자 중얼거리며 고민했지만
그 원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연하의 친정에서 낡은 괴짝 하나가 보내져 왔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유품이라며 친정 식구들이 뒤늦게 정리해서 보낸 것이었지요. 괴짝 안에는 오래된 옷가지와 장신구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연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낡은 은비녀 하나였습니다. 괴짝을 열었을 때 연하는 어머니의 채취가 은은하게 풍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비단 옷감과 향낭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의 연하는 잠시 눈물을 글썽였지요. 어머니. 연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유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즐겨 입으셨던 치마 저고리, 명절 때만 꺼내 쓰시던 금비녀들, 그리고 소중히 간직하셨던 한시 모음집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추억이었습니다. 은빛이 바랜 그 비녀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마치 달과 별을 형상화한 듯한 신비로운 모습이었지요. 비녀를 손에 든 순간 연하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비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익숙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비녀의 문양을 자세히 보니 더욱 신기했습니다. 초승달과 보름달,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구름과 별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달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반짝이는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듯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월이야. 이 비녀를 보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어. 어떤 기분이신가요, 아가씨? 아, 마치 꿈에서 본 듯한 느낌이야. 분명히 처음 보는 건데도 낯설지가 않아. 월이는 그 비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연하가 눈치채지 못하게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만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죠. 드디어 그 비녀가 아가씨에게 돌아왔구나. 월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연하의 할머니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첫 번째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연하는 평소보다 더욱 깊이 잠들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저택을 빠져나가 한양 남산 기슭의 기반가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때의 연하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그 은비녀를 꽂고 있었고 입술에는 연지가 발그스름하게 발려 있었으며 눈빛에는 묘한 유염함이 흘렀지요. 월야화로 변한 연하의 모습은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평소에 단정하고 조신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자유분방하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걸음걸이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으며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기반가의 기생들은 그런 연하를 보며 월야화 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마치 연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반겼지요. 월야화 낭자께서 오셨군요. 오늘 밤도 달빛이 참 아름답습니다. 낭자님의 시 한 수 들려주세요. 낭자님이 읊어주시는 시만큼 아름다운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기생들의 환대에 월야화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달빛이 이렇게 곱고 밝은데 시 한 수쯤이야 당연히 지어드려야지요. 그리고 정말로 즉석에서 아름다운 시를 지어 읊어주었습니다. 그 시는 달빛과 사랑을 주제로 한 애절하고 아름다운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새벽이 되어 잠에서 깨어난 연하는 자신이 어떻게 안채 침실에 누워있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실제로 어딘가를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연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피곤했고 목이 쉬어 있었으며 발가락 끝이 차가웠지요. 마치 정말로 밤새 어딘가를 돌아다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월이야, 나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단다. 어떤 꿈이셨나요, 아가씨? 내가 아니다. 그냥 이상한 꿈이었다. 연하는 말을 흐렸습니다. 양반과 며느리가 기반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하의 마음 한편으로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었기 때문이지요. 꿈에서 본 기방가의 모습, 만난 사람들의 얼굴, 나눈 대화의 내용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두 번째 보름달이 뜨는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연하는 또다시 무의식 중에 저택을 빠져나가 기방가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월야화 낭자가 또 오셨다며 반겼던 것입니다. 이번에 월야화로 나타난 연하는 지난번보다 더욱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속해 있던 사람처럼 편안하게 행동했지요. 기생들과 시를 주고받고 가야금 연주를 들으며 달빛 아래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월야화 낭자는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춤도 시도 모든 게 완벽하시네요. 그런데 낮에는 정말 어디에 계신 건가요? 궁금해서 잠이 안 와요. 기생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월야화는 신비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달빛이 사라지면 저도 함께 사라져요. 그것이 제 운명이니까요. 하지만 아침에 깨어난 연하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몸이 유난히 피곤하고 발끝이 차가워진 것으로 보아 밖을 돌아다녔다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지요. 이번에는 더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연하의 치마 끝에 기방과 마당에 모래가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기방에서 피우는 향의 냄새가 났습니다. 심지어 손톱 사이에는 가야금 줄을 탄 흔적까지 있었지요. 그때 월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요즘 몸에 이상은 없으신가요? 달빛을 보시면 평소와 다른 기분이 드신다거나. 월이야,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니? 연하가 날카롭게 물었지만 월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월이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월이는 사실 연하의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월이에게만 살짝 들려준 가문의 비밀이었지요. 월이야, 우리 연하가 자라서 이상한 일을 겪게 되면 내가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 가문의 여인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단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기방가에서는 월야화라는 신비한 여인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낮에는 그 누구도 그녀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월야화 낭자는 정말 신비로운 분이야. 달빛 아래서 보면 마치 선녀 같다니까. 그런데 낮에는 대체 어디에 계시는 걸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혹시 진짜 선녀가 아닐까? 달님이 보내주신 신선 말이야. 기방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도 월야화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보기 위해 일부러 보름날 밤에 기방을 찾아오기도 했지요. 하지만 월야화는 아무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나누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이런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청에서 이상한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나선 것이었지요. 포도청 나장들은 월야화가 혹시 도수를 부리는 요괴나 간첩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님, 기방가에 이상한 여자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상하다는 것이냐? 보름달 밤에만 나타나는데 정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빛이 사라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니 수상합니다. 포도청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한데 혹시 적국의 간첩이거나 민심을 흔드는 요괴일지도 모른다. 철저히 조사하라. 이렇게 해서 월야화에 대한 관청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판서댁에서도 이상한 기운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하의 시누이 옥화였지요. 어머니, 형수님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름달 뜨는 밤이면 유난히 불안해하시고
아침에는 몸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옥화의 말에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며느리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화는 평소에도 형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더욱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보름달 다음 날 아침이면 연하의 버선이 더러워져 있거나 치마 끝에 모래가 묻어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었지요. 어머니, 혹시 형수님이 몽유병이라도 있으신 건 아닐까요? 몽유병이라니? 잠결에 돌아다니는 병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침마다 그렇게 피곤해 하실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의 감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세 번째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연하는 이번에는 깨어있기로 결심하고 잠들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의식은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연하는 필사적으로 잠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찬물로 세수도 하고 바늘로 손을 찔러 정신을 차리려고도 했지요. 하지만 달빛이 그녀의 몸에 닿는 순간 모든 의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하가 저택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남산 기슭에서 한 선비와 마주친 것입니다. 그 선비는 운담이라는 이름의 20대 후반 남성으로 홀로 남산에서 독서 산매에 빠져 사는 은둔자였습니다. 그는 평소 달빛을 관찰하며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날 밤 우연히 연하와 마주치게 된 것이지요. 운담은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은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에 빠져 있을 때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곤 했지요. 과거에 급제할 실력도 충분했지만 세속의 명예보다는 학문, 그 자체에 더 관심이 많아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히 달과 별에 관한 고서들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천문학 서적은 물론 우리나라 고유의 별자리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섭렵했지요. 그래서 달의 정령이나 별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낭자, 이 밤중에 어디를 가시는 길입니까? 운담의 물음에 연하는 아니, 그때의 연하는 월야화로서 대답했습니다. 달님께서 부르시어 나가는 길입니다. 그 순간 운담은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달빛이 그대로 스며 있었고 그 주변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운담은 그동안 책으로만 읽었던 신비한 존재를 실제로 마주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자의 본능으로 호기심이 더 컸지요. 혹시 낭자는? 저는 월야화입니다. 달빛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지요. 운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고서를 통해 이런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낭자께서는 혹시 달의 정령님과 관련이 있으신지요? 월야화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에 대해 이렇게 정확히 짚어내는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께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아시는지요? 저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달과 별에 관한 모든 전설과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운담과 월야화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운담과 월야화는 종종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운담은 월야화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고, 월야화 또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 기뻤지요. 운담은 매번 만날 때마다 월야화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고통을 안고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때로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밤에만 진정한 제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낭자의 특별함입니다. 두 개의 영혼이 하나의 몸에 깃들어 있는 것이지요.
운담의 설명에 월야화는 조금씩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침이 되면 연하는 이 모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완벽한 며느리로서의 삶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연하는 낮에 일어나면 늘 몸이 무겁고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월이야, 요즘 이상해. 밤에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뭔가 허전한 기분이야. 아가씨께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월이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연하의 이중 생활이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운담은 연하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고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달의 정령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 그리고 그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혈통적 능력. 운담이 찾아낸 기록에 따르면 연하와 같은 증상은 조상 중 누군가가 달의 정령과 특별한 계약을 맺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운담은 밤새도록 고서를 뒤져 더 많은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달의 정령과 인간 사이의 사랑 이야기들이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대부분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그 사랑의 흔적이 후손들에게 특별한 능력으로 전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다. 월야화 낭자는 분명 그런 혈통의 후손일 것이야. 운담은 확신을 가지고 다음 보름달 밤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판서댁에서는 연하에 대한 감시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옥화는 형수의 이상한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증거를 찾으려 했었지요. 어머니, 형수님이 어젯밤에 분명 방을 나가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분명히 인기척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보니 대문 빗장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정말로 밤중에 집을 나간다면 이것은 집안의 체면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부터 은밀히 연하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연하는 방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을 뿐이었지요. 다만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유독 깊게 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이는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숨기고 있던 연하 친정의 비밀이 곧 드러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죠. 월이는 어린 시절 연하의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신기한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꾸시지는 않으신가요? 월이야, 너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솔직히 말해다오. 연하의 다그침에 월이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의 친정 할머님께서 옛날에 무당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그때 달의 정령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 연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니, 그리고 달의 정령과 무슨 약속을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월이야,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니? 죄송합니다, 아가씨. 할머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거든요. 특히 아가씨께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왜 나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지? 아가씨가 괜한 걱정을 하실까 봐서였나 봐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아가씨께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월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연하의 할머니 서리가 젊은 시절 달의 정령과 사랑에 빠졌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의 대가로 후손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전해진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지요. 그럼 내가 요즘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꾸는 생생한 꿈들, 달빛을 볼 때마다 느끼는 이상한 충동, 그리고 아침마다 느끼는 알 수 없는 피로감까지 모든 것 말이지요. 그럼 나는 정말로 밤에 집을 나가고 있었던 건가? 죄송합니다, 아가씨. 제가 말씀드리지 못해서. 월이는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습니다. 연하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밤마다 다른 사람이 되어 집을 나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하는 자신의 손톱 사이에서 기반가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모래를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머리카락에서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향의 냄새가 났지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연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왠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운담을 만났습니다. 정확히는 월야화로서 운담을 만난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연하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어렴풋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운담 선생, 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월야화가 물었습니다. 낭자는 아마도 조상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특별한 존재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의 능력입니다. 운담의 설명에 연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낮에 저와 밤에 제가 모두 진짜 저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두 모습 모두 낭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다만 달빛이 낭자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자아를 깨우는 것뿐이지요. 운담은 연하가 가진 능력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달의 정령과 혈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달빛 아래에서 본래의 자유로운 영혼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선생님, 저는 낮과 밤의 기억이 전혀 연결되지 않아요. 이것이 정상인가요? 그것은 낭자의 마음이 아직 두 자아를 하나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억들이 연결될 것입니다. 실제로 연하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달빛을 보면 마음이 설렜고 시를 읊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요. 그리고 가끔은 월야화의 기억 조각들이 꿈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대화는 연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둘 다 모두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포도청에서는 월야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고, 집안에서는 연하에 대한 의심이 깊어지고 있었지요. 포도청의 수사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나장들은 기반가 주변을 샅샅이 뒤져 월야화가 나타나는 패턴을 파악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수집했습니다. 대장님, 월야화라는 여자가 나타나는 시간과 장소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느냐?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나타나고 새벽이 되기 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항상 남산 쪽에서 나타나서 기반가로 향합니다. 그럼 남산 일대를 수색해보라. 분명 그 근처에 단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포도청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옥화가 연하가 밤에 집을 나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날 밤 옥화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났다가 우연히 연하의 방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하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몰래 집을 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어머니, 형수님이 정말로 밤에 나가세요. 옥화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를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직접 본 것이냐? 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형수님이 평소와 전혀 다른 옷을 입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걸음걸이나 표정까지도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옥화의 신고로 시어머니는 크게 노했습니다. 당장 며느리를 불러라. 연하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험악한 표정을 보니 자신에 대한 의심이 확실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내가 밤중에 집을 나간다는 것이 사실이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연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것이냐? 설마 다른 남자라도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연하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 때문에 가문의 체면을 이렇게 더럽히는 것이냐? 양반집 며느리가 밤중에 돌아다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시어머니의 호통에 연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때 월이가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마마님, 아가씨께서는 병을 앓고 계신 것입니다. 병이라고? 아가씨의 친정 핏줄에 내려오는 특별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이는 조심스럽게 연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무당이라는 말은 빼고 달빛을 보면 몽유병 증세가 나타나는 가문의 유전적 특징이라고 둘러서 설명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몽유병 환자라는 말이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무의식 중에 밖을 돌아다니시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며느리를 당장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더욱이 몽유병이라면 병이니만큼 치료할 수 있는 문제였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아가씨가 밤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주무시게 해야 하고요. 월이의 제안에 따라 시어머니는 연하를 별채에 가두고 밤에는 문을 잠가 나가지 못하게 했지요.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빛을 받지 못하게 된 연하는 점점 쇠약해져 갔고 월야화로서의 자아는 더욱 강하게 나오려 했습니다. 연하는 별채에 갇힌 후 심각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극도로 피곤해했고 밤에는 달빛을 그리워하며 울곤 했지요. 마치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물을 찾듯 그녀는 달빛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월이야, 나는 왜 이렇게 달빛이 보고 싶을까? 마치 달빛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아. 아가씨, 조금만 참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월이의 위로도 소용없었습니다. 연하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고 때로는 잠꼬대로 월야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요. 그런 연하의 상태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석호였지요. 부인, 괜찮소? 석호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별채를 찾아와 연하를 위로했습니다. 서방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병 때문에. 무슨 말씀이오? 병이라면 고치면 되는 것 아니오? 석호의 따뜻한 말에 연하는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월이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호는 연하의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몽유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요. 그래서 몰래 월이를 불러 진실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월이야, 부인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도련님, 숨기지 말고 말해다오. 내가 부인을 도우려면 진실을 알아야 한다. 석호의 간절한 부탁에 월이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연하의 할머니 이야기부터 월야의 존재까지 모든 비밀을 말이지요. 석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내가 때로 보이던 신비로운 분위기, 달밤에 유독 아름답게 보이던 모습, 그리고 아침마다 느끼던 알 수 없는 아련함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인, 사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뭘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부인의 특별한 능력 말이오.
사실 나는 부인이 월야화라는 이름으로 기방가에 나타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소. 척호의 고백에 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부인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기 때문이오. 그리고 나는 부인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기 때문이오. 척호는 결혼 전부터 연하의 가문에 내려오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던 것은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나는 부인의 낮 모습도 밤 모습도 모두 사랑합니다. 그 모든 것이 부인이니까요. 척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괴물처럼 여길 줄 알았던 남편이 오히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방님, 부인,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어머니께도 진실을 말씀드리고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도 맞서 봅시다. 척호의 제안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도청에서 월야화의 정체를 찾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어 마침내 월야화가 판서댁과 관련이 있다는 단서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대장님,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 나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월야화가 나타나는 시간과 판서댁 며느리의 행동 패턴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니 월야화의 외모가 판서댁 며느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럼 그 며느리가 월야화란 말인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그 집에서 며느리를 별채에 가두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포도청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판서댁을 수사해 보자. 하지만 함부로 들이닥칠 수는 없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하라. 포도청의 수사망이 연하에게 좁혀지자 판서댁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망신당할 것을 걱정했고 옥화는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며 흥분했지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포도청에서 수사관이 올 것 같은데요. 조용히 해라.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시어머니도 속으로는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정말 그 월야화라는 인물이라면 집안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운담이 큰 위험을 무릅쓰고 연하를 도우려 했습니다. 그는 포도청의 수사가 시작되자 월야화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대신 나서기로 결심했지요. 나장님들, 제가 그 월야화라는 여인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담은 포도청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오호, 선비가 뭘 안다는 것이냐? 저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월야화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달빛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운담은 달의 정령에 대한 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월야화가 초자연적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청에서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선비, 헛소리 말고 사실만 대라. 너도 그 월야화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단지 학문적 호기심으로 관찰했을 뿐입니다. 결국 운담은 월야화를 도운 죄목으로 포도청에 잡혀가면서도 연하의 정체를 끝까지 숨겼지요. 선비, 월야화의 정체를 대라.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달빛 구경을 하다가 우연히 만났을 뿐입니다. 운담의 완강한 침묵으로 그는 결국 유배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포도청에서는 그가 월야화의 정체를 알면서도 고의로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연하는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고생하게 된 것에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기억은 없었지만 월이를 통해 운담이라는 선비가 자신을 도우려다가 공경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월이마저 연하를 도운 죄로 포도청에 끌려가 심한 매질을 당했지요. 아가씨를 보호하려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포도청 나장들은 월이를 붙잡고 신문했습니다. 너희 아가씨가 월야화인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 아가씨는 밤에 몽유병 때문에 돌아다니실 뿐입니다. 월이는 끝까지 연하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한 곤장을 맞고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내 때문이구나. 연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차라리 자신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석호는 그런 아내를 달래려 애썼지만 연하의 죄책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부인, 이것은 부인의 잘못이 아니오. 부인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 않소? 하지만 서방님, 제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연하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평범한 여인으로 태어나서 조용히 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어느 날 밤, 연하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달의 정령을 직접 만나 모든 것을 끝내기로 한 것입니다. 월이야, 나는 남산 정상으로 간다. 내가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다친 몸으로 돌아온 월이는 연하의 결심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아가씨, 무슨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달의 정령에게 직접 부탁할 거야. 이 능력을 거두어 달라고. 아가씨,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월이는 필사적으로 만류했지만 연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연하는 친정에서 온 은비녀를 머리에 꽂고 남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한 달 중에서도 달이 가장 밝은 보름날 밤이었지요. 남산 정상에 올라선 연하는 달을 향해 외쳤습니다. 달의 정령님, 나와 보세요. 이 모든 일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변이 환하게 빛나더니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젊고 아름다운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몸은 은빛 달빛으로 이루어져 있었지요. 달의 정령이 나타나자 주변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나무들은 은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멈춰 서고 심지어 시간마저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연하야. 당신이 달의 정령이군요. 제발 이 저주를 거두어 주세요. 저주라고? 이것은 내 할머니가 간절히 원해서 얻은 축복이었는데. 달의 정령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할머니 설이는 나의 연인이었다. 하지만 인간과 정령은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었지. 설이는 나와 함께하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후손 중에서 나와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태어나기를 원했지. 정령은 연하에게 할머니 설이와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설이가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를 말이지요. 설이는 매일 밤 나를 기다렸다. 달빛 아래에서 시를 읊고 춤을 추며 나와의 만남을 즐거워했지.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는 정령의 세계에 올 수 없었고, 나 역시 인간 세계에 완전히 머물 수는 없었다. 달의 정령의 설명을 들으며 연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이중인격은 저주가 아니라 할머니와 달의 정령 사이의 사랑이 만들어낸 특별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건가요? 그렇다. 설이는 죽기 전에 나에게 부탁했다. 자신의 후손 중에서 나와 교감할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이어가달라고. 하지만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어요. 정말 그것이 내 진심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돌아보니 석호가 숨을 헐떡이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월이도 따라오고 있었지요. 서방님, 어떻게 여기까지? 부인 혼자 이런 위험한 일을 당하게 둘 수는 없소. 석호는 연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부인, 나는 부인의 모든 모습을 사랑한다고 했소. 낮의 부인도 밤의 부인도 모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오. 석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달의 정령도 감동했습니다.
오호, 이런 진실한 사랑이 있다니. 달의 정령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서리와의 사랑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진실함을 이들에게서도 느꼈던 것입니다. 연아야, 내가 정말로 원한다면 이 능력을 거두어 주마. 하지만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어떤 시험입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증명해 보아라. 만약 실패하면 너의 혼은 영원히 달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위험한 시험이었지만 연하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석호도 아내와 함께 시험을 치르겠다고 나섰지요. 좋다. 그럼 시험을 시작하마. 달의 정령이 손을 휘두르자 주변 환경이 변했습니다. 연하와 석호는 각각 다른 환상 속에 빠졌지요. 연하는 환상 속에서 자신이 월야화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제약도 없었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지요. 화려한 기방에서 시와 음악을 즐기며 달빛 아래 자유롭게 춤추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상 속의 세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연하는 그곳에서 시인이 되어 수많은 작품을 남겼고 무용가가 되어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며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마음껏 꿈을 펼쳤습니다. 이곳에서 살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세상에 편견도 없는 곳에서 말이다. 달의 정령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방님도 월이도 그리고 이해해 주려 애쓰시는 어머님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연하는 환상 속의 자유로운 삶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랑하는 사람들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석호는 환상 속에서 건강한 몸을 얻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고 튼튼한 몸으로 무예도 익히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신의 모습이었지요. 환상 속의 석호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건강하고 성공했으며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평범한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요. 내 아내는 괴물이다. 그녀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정상적인 여인과 결혼하여 건강한 후손을 낳는 것이 내 의무가 아니겠느냐? 환상 속 목소리가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석호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아내는 괴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건강하든 병약하든 평범하든 특별하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석호는 환상 속의 성공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진정한 연하 없는 삶은 공허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확인한 달의 정령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훌륭하다. 너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 그리고 달의 정령은 놀라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는 너희 할머니 서리의 옛 연인이었다. 그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손녀를 통해서라도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 제2중 인격은 내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 월야화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너를 통해 서리를 그리워했을 뿐이지. 연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로워했던 것이 모두 환상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방가 사람들이 저를 봤는데요. 그들도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본 것이다. 실제로는 너는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다. 다만 내 영혼이 꿈속에서 나와 만났을 뿐이지. 달의 정령은 머리에서 은비녀를 뽑아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이 비녀는 서리가 나에게 준 것이다. 이제 너에게 돌려주마.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비녀를 받은 순간 연하는 할머니의 기억을 잠깐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달의 정령과 사랑했던 할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이지요. 달빛 아래에서 정령과 만나 시를 읊고 춤을 추던 할머니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령님을 정말 사랑하셨군요. 그렇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사랑을 놓아주마.
너희의 진실한 사랑을 보고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야. 달의 정령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아야, 앞으로는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서리에게 전해다오.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제는 평안히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연아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포도청의 수사도 월야화가 환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무혐의로 끝났고 운담도 사면되어 돌아왔지요. 월이 역시 풀려나와 다시 연아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진실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더욱 아껴주기 시작했습니다. 연아가 가문의 특별한 혈통을 이어받은 귀한 며느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며느리야, 그동안 너를 몰라봐서 미안했다. 앞으로는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거라.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연아는 감격했습니다. 연아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강요받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빛을 보며 시를 읊거나 자수의 달과 별 무늬를 놓는 것도 자유로워졌지요. 석호와 연아의 부부 관계도 훨씬 돈독해졌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은 이제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석호는 연아를 위해 달빛이 잘 드는 별당을 마련해 주었고, 연아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정성스럽게 약초차를 우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연아는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신기하게도 그 아이는 밤에 달빛을 보면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마치 할머니처럼 달빛과 친한 아이로 자랄 것 같았지요. 서방님, 우리 아이도 할머니의 특별한 능력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럼 더욱 소중하게 키워야겠소. 이 아이만의 특별한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말이오. 석호의 말에 연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달빛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운담도 종종 판서댁을 찾아와 연아 가족과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달의 정령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며 연아의 할머니와 정령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지요. 연아 아가씨, 할머니와 달의 정령의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운담 선생. 할머니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어느 보름달이 떠오른 밤, 연아는 석호와 함께 마당에서 달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달빛을 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생각하며 따뜻한 기분이 들었지요. 아이는 연아의 품에서 달빛을 바라보며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연아는 깨달았습니다. 달빛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증표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서방님, 달이 참 아름답네요. 할머니와 달의 정령님도 저렇게 달을 보며 사랑을 속삭였을까요? 그럴 것 같소, 부인.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고 말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아이는 그 따뜻한 빛 속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갔습니다. 옛말에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아와 석호의 이야기는 바로 이 교훈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지요. 세상에는 남들과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곧 틀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다름이 오히려 특별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연아처럼 자신의 진면목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의 힘이지요. 또한 달의 정령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손녀까지 얽매려 했던 정령이 마침내 그 사랑을 놓아주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밤마다 연아는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 얼굴의 달빛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달빛으로 자신의 인생을 비춰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달빛 속에서 할머니와 달의 정령의 사랑도, 연하와 석호의 사랑도 모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영원히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